17세에 불과한 농촌 소녀가 갑작스럽게 군대를 이끌고 왕을 왕좌에 앉히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 뒤에는 배신과 정치적 음모, 그리고 참혹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죠. 중세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현대에도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잔 다르크의 삶을 통해 중세 프랑스의 혼란과 한 소녀의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392년 여름날, 샤를 6세 국왕이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30분 넘게 왕의 행렬을 쫓아오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뒤돌아가시오, 고귀한 왕이여. 그는 자신이 배신당했다며 소리쳤죠. 시간이 지날수록 샤를 왕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혹시 자신에게 위험이 닥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원정은 왕의 가장 친한 친구를 암살하려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봤는데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왕이 시선을 돌리자 부하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더위와 긴 행군에 지친 한 시종이 졸다가 창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지자 갑자기 배신자다라는 외침이 샤를 왕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샤를 왕은 칼을 뽑아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수행원들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기절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죠. 결국 궁정 신하들이 왕을 말 위에서 끌어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샤를 왕은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눈동자는 혼수 상태처럼 뒤집혔죠. 이것이 바로 프랑스를 30년 동안 혼란에 빠뜨릴 첫 번째 정신병 발작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는 저주받은 나라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샤를 6세, 즉 광인 샤를로 불리게 된 왕 때부터였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정신병 발작이 마지막이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가끔씩 친구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프랑스 왕이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성 게오르기우스라고 주장하거나 철사가 꿰매어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죠. 자신이 유리로 만들어져서 누군가 만지면 깨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때때로 그는 궁전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 궁정 관리들은 입구를 벽돌로 막아서 그를 안에 가두어야 했습니다. 통치는 이자보 여왕이 감독하는 섭정위원회에 맡겨졌는데 사실 이때가 프랑스에게 최악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쟁 중 휴전 상태였고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군대보다는 세금에 대해 걱정했죠. 하지만 모든 것은 의회에 달려 있었고 의회는 늘 그렇듯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특히 기존 의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자 2개의 주요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왕족 혈통의 남성들이 이끄는 아르마냥파와 부르고뉴파였죠. 아르마냥파는 왕의 동생인 루이 오를레앙 공작이 이끌었는데 그는 강력하고 부유했으며 여성들을 탐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여왕과 매우 가까웠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친밀했죠. 어떤 사람들은 여왕의 셋째 아들 샤를이 실제로는 루이의 아들이라고 속삭였을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프랑스가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했고, 반대편에는 왕의 사촌인 무용공 장 부르고뉴 공작이 이끄는 부르고뉴파가 있었습니다. 부르고뉴는 100년 전쟁의 침입으로 인해 영국의 영향이 강했던 프랑스 북동부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직물 무역을 통해 영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강력한 도시들과 목축업, 양 사육에 중점을 둔 영국 모델을 따라 프랑스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었는데 루이가 장의 아내를 유혹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파벌 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파벌들의 대립은 1407년 12월 23일 충격적인 사건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루이 오를레앙이 여왕의 거처를 떠나던 중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고 칼과 도끼를 든 남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은 매트리스를 두들기듯 계속해서 그를 때렸고 공격이 너무나 잔혹해서 루이의 시체를 관에 넣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고 들어올린 잘린 손목은 부르고뉴의 야만성을 상징하게 되었고,
무용공장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이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10년간의 내전에 휘말렸고 싸움은 전례 없는 수준의 잔혹함을 낳았습니다. 군인들은 전국을 휩쓸며 마을을 약탈하고 모든 것을 강탈했죠. 심지어 학살당한 농민들의 등에서 옷을 벗기기까지 했습니다. 파리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불쌍한 이자보 여왕은 급격히 줄어드는 아들들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벌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된 프랑스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헨리 5세가 1415년에 침공한 것이죠. 아젠쿠르에서 아르마냑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했지만 영국군에게는 진흙과 화살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중무장했지만 말은 그렇지 않았고 기갑 아르마냑 군대가 전투선으로 나아갈 때쯤에는 무기를 거의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죠. 빨아들이는 땅에서 익사한 병사들, 프랑스 귀족의 꽃이라 할 3명의 공작, 6명의 백작, 그리고 90명의 다른 귀족들이 단 하루에 죽었습니다. 프랑스에게는 재앙이 계속되었고 곧 2개의 수도를 가진 2개의 프랑스가 생겼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안이라는 소녀가 성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1431년 2월 22일 루앙성에서 젊은 여성이 신문관과 신학자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문맹인 농부이지만 3명의 공증인이 그녀의 모든 말을 받아 적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는 그녀가 피고이자 유일한 증인인 재판이었고 그들은 그녀를 이단으로 판결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조안이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힌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농가 출신으로 겸손했지만 마을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았으며 젊은 시절을 실잡기와 들판에서 돕는 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우선 특히 독실한 아이였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지역 순례를 하는 것을 너무나 열망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놀렸고 때때로 그녀는 고해성사에 과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부모조차도 조안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사용하여 빛 속에서 그녀에게 왔죠. 처음에는 대천사 미카엘, 그 다음에는 성 카타리나와 성 마르가리타였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 도덕적 지침만 주었지만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오를레앙 시의 목소리들은 그녀가 도시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안은 마을을 빠져나와 근처 마을로 가서 수비대 사령관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느님이 그들이 그녀를 호위하여 도팽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죠. 사령관은 이 망상적인 소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조안은 2번 돌아왔고 매번 마을과 주변 시골에서 더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부르고뉴 영토를 통과하는 것이었고 이는 거친 남자들과 혼자 여행하는 10대 소녀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죠. 조안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과 검 그리고 남자들의 전투복을 주었죠. 힘으로 벗기기 어려운 종류의 옷으로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여정 후 궁정에 입장한 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적의 영토를 통과하여 도팽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가져왔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 남자처럼 옷을 입었던 거죠. 하지만 조안의 메시지는 정치적이었고 그녀의 복장 방식은 여성이 남성복을 입는 것을 금지한 구약 성경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샤를과 그의 궁정은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천사와 성인을 보냈다고 절대적으로 믿었고 조안의 비전이 실제로 하느님의 것이라면 그녀를 돌려보내는 것이 이미 위태로운 그의 궁정에 하느님 아버지의 분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샤를이 실제로 진정한 왕이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필요한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녀는 추종자가 있는 유명인이었거든요. 반면에 그들은 악마가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믿었고 조안이 사탄의 꼭두각시라면 그녀를 그의 궁정으로 초대하는 것이 샤를이 그의 정당한 왕좌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의 분별력, 조안의 신비한 목소리가 천국에서 왔는지 지옥에서 왔는지 결론 짓기 위한 일련의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조안은 자신을 라 푸셀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린 소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의미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처녀 여성만이 신성한 환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적인 영역으로 은퇴한 후 귀족 여성과 수녀 그룹이 그녀가 샤를이 확신하는 곳에서 확인했다고 말했고, 그런 다음 그녀를 신학자 그룹에게 보내 그녀의 환상과 신념을 조사했습니다. 조안은 영적 건강에 대한 깨끗한 증명서를 받고 돌아왔지만 신학자들은 그녀의 메시지가 정말로 신성한 근원에서 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녀를 오를레앙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이 10대 하녀에게 딱 맞는 일이었죠. 이미 도시로 향하고 있는 지원군과 함께 그녀를 보내서 그녀가 성공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중세 전투의 속성 과정을 보내 군마를 타는 법과 판금 갑옷을 입고 움직이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녀에게 기본 전술을 가르친 다음 그들은 그녀에게 샤를의 삼색기 상징과 그녀가 선택한 상징인 예수와 마리아의 이름이 수놓아진 흰색 깃발을 선물했죠. 학자들이 조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호한 예언을 파헤치는데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하녀가 등장한다는 오랜 전통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조각을 모았습니다. 1429년 3월 22일 영국의 왕이여, 프랑스에서 당신들이 점령하고 침범한 모든 좋은 도시의 열쇠를 하느님이 보내신 처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궁수들과 전쟁의 동료들과 함께 오를레앙 앞에서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나라로 떠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곧 당신을 보러 올 하녀에 대한 소식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영국 왕이여,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전쟁의 수장이고 프랑스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는 곳이면 어디든 도망치게 할 것이며 복종하지 않으면 죽일 것입니다. 이상한 행렬이 포위된 도시 오를레앙을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전선에는 군대가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깃발을 든 사제들이 있었죠. 군인들이 왔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보급품이 가득 찬 수레가 있었으며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판금 갑옷을 입은 조안이었습니다. 한 걸음거리로 백마를 타고 그녀의 시종과 하인들이 그녀의 새로운 깃발을 들고 뒤따랐죠. 헌신적인 군대였습니다. 도시에서 그녀의 갑옷을 본 군대와 밖에 있는 영국군과 부르고뉴군은 모두 포위 공격이 시작될 때 지쳐 있었습니다. 조안의 일행은 무장했고 영국군이 출격하기 전에 요새가 그들을 도시로 운반할 수 있는 루아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람이 맞지 않아 군대와 보급품이 건너갈 수 없었고 사실 이제 강둑에 고정되어 있으면 취약했습니다. 영국군은 대규모 군대를 보내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도착하자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조안이 좁은 거리를 달리자 오를레앙은 환희로 가득 찼고 군중이 축복을 바라며 그녀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조안은 자신을 위해 따로 마련된 집에서 숙소를 잡고 도시 지휘관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안은 모든 것이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의 비전은 그녀에게 아르마냐 군대를 이끌라고 말했지만 이 군인들은 10대 소녀의 명령을 받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보급품을 환영했고 그녀가 가져온 사기 진작이 놀라웠다고 했지만 공성전은 수많은 보급품과 포병 각도, 정확한 정확 전략적 계획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성공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 안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조안이 영국군을 그들의 위치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안 전략과 복잡한 계획을 개발했다고 말했죠.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잠시 저를 주의 깊게 따라오세요. 이것은 조금 복잡하고 공성전의 핵심으로 들어가지만 그녀의 계획은 지금 당장 가장 강력한 위치에서 전면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승리로 그들의 믿음에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계획을 듣고 지휘관들은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고 그들의 계획은 조안을 마스코트로 사용하여 음식과 군인에게 급여를 분배하도록 보냈습니다. 조안은 인사 임무를 수행했지만 성벽 밖으로 빠져나가 적의 위치를 관찰했습니다. 한 번의 외출 중에 그녀는 파괴된 다리 가장자리로 걸어가 영국군에게 항복을 외쳤죠. 사령관은 그녀를 마녀, 겁쟁이라고 부르고 프랑스가 그녀를 매춘굴에서 데려가 갑옷을 입혔다고 말하며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조안의 활동은 또한 도시 사령관과 달리
조안이 신선했기 때문에 오를레앙 시민들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빠른 승리를 약속했으며 실제로 이를 해냈습니다. 며칠 안에 지휘관들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방어가 덜 된 투렐과 같은 쉬운 목표를 선택했지만 조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깨어나 공격에 대해 들었을 때 조안은 갑옷을 입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해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깃발을 들고 그들을 독려했고 그들은 승리했죠. 수시간의 힘든 싸움 후 갑옷을 입은 수비수들이 몇 달 만에 첫 승리를 거두었고 성녀에 대한 믿음은 더욱 높아졌으며 민중은 임박한 해방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 군인들이 축하하는 동안 조안은 내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성전과 영국군의 패배를 설파했지만 지금까지 그녀는 가까이서 전투를 목격한 적이 없었거든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느님의 뜻은 분명했으므로 다음 날 종교 축제로 인해 전투가 중단되자 그녀는 개편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요새가 아닌 북쪽 강둑에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나쁜 영국 요새, 가장 많은 병력이 있는 요새를 잡자는 것이었죠. 지휘관들은 타협하여 부교를 건너 남쪽 강둑에 있는 약한 요새를 공격하고 다리 앞에 있는 토목 공사를 완료한 다음 관문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군대가 도시 문에 집결했을 때 평소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를레앙 시민들은 조안에게 몰려들어 싸우기 위해 민병대를 조직했거든요. 조안의 두 번째 전투날은 힘들었고 영국군은 외곽 공사를 포기하고 관문 앞에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조안은 깃발을 흔들며 군대를 독려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그녀는 한쪽 발을 절뚝거리며 철가시에 찔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일이었지만 밤이 되자 아르마냑은 관문 주변의 흙벽을 막았고 다음 날 그들은 마무리했습니다. 시민들은 양쪽에서 관문을 공격하기 위해 다리를 수리했죠. 대포는 두꺼운 석조물을 포격했고 그들은 영국군을 불태우기 위해 불타는 배를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어두워지자 지휘관은 관문을 굶겨 항복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안은 이 말을 듣고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말할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그를 잡으세요. 그녀는 마지막 흙벽을 향해 달려갔고 군인들은 사다리를 움켜쥐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중세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 중 하나인 에스칼라드, 사다리 오르기였습니다. 얼굴을 먼저 하여 적의 칼날과 미사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조안은 사다리에서 내려온 도랑에 몸을 던지고 깃발을 들고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외쳤습니다. 화살이 그녀의 투구와 흉갑 사이의 틈에 박혀 그녀의 어깨 깊숙이 박혔죠. 그녀는 쓰러졌고 그녀의 시종들에 의해 전장에서 옮겨졌습니다. 영국군은 마녀를 죽였다고 말했고 하녀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조안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갑옷을 입고 승선장으로 돌아갔죠. 매 걸음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살상이었지만 의사들이 그것을 빼내기 위해 어깨를 통해 화살을 뽑아야 했을 거예요. 프랑스군은 집결하여 마지막 흙 토목 공사를 올랐고 영국군과 부르고뉴군은 관문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도개교를 건너 몰려들어 나무가 부러져 한 줌의 남자들이 루아르 강에 떨어졌고 익사한 사람들 중에는 조안을 저주했던 영국군 대장이 있었습니다. 조안은 영국군 요새 앞 북쪽 강둑에 군대를 집결시켰고 그녀는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군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국군이 철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안은 4일 동안의 전투에서 목소리가 명령한 대로 했고 6개월 동안 끌었던 포위 공격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행했고 아무도 그녀의 사명이나 힘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녀는 도팽을 구하고 북부 프랑스로 가는 문을 열었고 그녀의 다음 계략으로 그녀는 도팽에게 왕관을 줄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으로부터의 이 메시지는 환영받았지만 믿기지 않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를레앙에서 승리한 후 기적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안은 샤를에게 성벽을 따라 있는 성과 다리를 하나씩 점령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조안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성벽으로 향했죠. 영국군이 두 숲 사이에 매복을 했을 때 또 다른 아젠쿠르 전투였을 수도 있지만 군대의 겁을 먹은 사슴이 영국군의 대열을 혼란에 빠뜨렸고 아르마냑 군대가 영국군을 향해 돌진하여 마침내 오래전 패배를 복수했습니다. 이제 영국군은 루아르 계곡을 대피시키고 있었고 그녀는 샤를이 랭스를 추진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확장이었죠. 도시가 영국 영토 깊숙이 있었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도시가 싸움 없이 그녀에게 항복했거든요. 그녀가 하느님이 임명한 왕으로부터 관용을 약속하는 편지를 초안한 후 그들이 그에게 저항하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후 성문을 열었습니다. 단 하나만이 트루아에 저항했는데 도팽의 부모가 그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조약에 서명했던 바로 그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조안이 승리했고 조안은 전투에서 단 한 명의 죽음으로 샤르를 랭스로 데려왔습니다. 1429년 7월 17일 랭스 대성당에서 새로운 왕이 그의 왕국의 위대한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클로비스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관을 쓴 채 말이죠. 조안은 왕의 옆에 서서 그녀의 깃발을 들고 그녀의 신성한 일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초대되어 딸을 바라봤죠. 이제 갑옷을 입은 양치기 소녀가 좋은 와인을 마시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성한 일이 완료되어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녀가 의롭다고 알고 있는 정해진 사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말했지만 여전히 영국군을 프랑스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관 샤를. 이제 그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훨씬 더 모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영국군과만 싸웠지만 이제 그녀는 동료 프랑스인 부르고뉴인들과 무기가 그들을 부르는 것처럼 가짜 프랑스인들과 싸울 캠페인의 정점에 있었지만 여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샤를이 왕관을 얻자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휴전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그에게 준 땅에 대한 부르고뉴 공작의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부르고뉴가 샤르를 왕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안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휴전을 원했고 심지어 부르고뉴 공작에게 자신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샤르를 왕으로 인정하는 휴전을 원했죠. 프랑스 군대가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행진한다면 이것은 전쟁만큼이나 순례였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이전에 했던 승리를 허락할 것이고 실제로 조안의 최고의 신앙과 전선에서 영감을 얻은 리더십 스타일은 단순한 군사 전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착 상태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실은 병참, 군대 급여 및 기타 세부 사항도 방정식에 포함되었고 왕의 고문들이 점점 더 그녀를 내부 서클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부르고뉴가 파리를 지원하여 휴전을 깨고 왕이 도시를 공격하도록 설득되었을 때 거의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깃발을 펼치고 전선으로 나갔지만 파리는 그녀가 공격한 다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잘 방어된 도시였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부르고뉴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조안의 공격은 방어선을 강타했고 조안은 부르고뉴에게 항복하라고 성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르고뉴는 석궁 화살의 돌풍으로 응답했고 그중 하나가 조안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깃발을 든 남자는 발에 못 박혔고 그가 바이저를 들어 올려 전투를 계속하려 했을 때 추가 사격이 그의 얼굴을 꿰뚫었죠. 그녀의 시종들은 조안을 뒤로 끌고 갔고 이번에는 부상이 너무 심해서 전투에 다시 합류할 수 없었습니다. 샤를은 후퇴를 알렸고 공성전 첫날의 손실이 너무 커서 두 번째 전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없을 것이었고 이번에 조안은 첫 패배를 당했으며 샤를은 대신 부르고뉴와 휴전을 맺어 수도를 여전히 적의 손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결국 조안의 오를레앙에서의 승리가 기적이었다면 왜 하늘이 파리에서도 비슷하게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정당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조안의 동맹들은 아마도 그녀가 오만과 야망에 굴복했고 하느님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일반적으로 전쟁에 너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축제일에 공격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지원을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기한 질문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어떤 교황을 지지해야 할지,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체코 반군을 비난하도록 그녀를 모집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의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죠. 휴전 협정으로 그녀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며 왕과 점점 더 거리를 두는 편지를 썼고
그런 다음 그녀의 봉사에 대한 선물이 왔습니다. 샤를은 조안과 그녀의 가족을 귀족의 하위 계층으로 만들고 그녀의 고향 마을을 세금 면제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명예로운 제대였고 그녀의 순간이 지났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것을 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샤를은 기적의 양치기 소녀를 목초지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조안은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계속 싸울 것이었고 다행히 압력이 너무 커지기 전에 그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영국과 부르고뉴 연합군에 의해 포위당할 도시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구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었습니다. 1430년 5월 23일 습격에서 조안과 그녀의 군대는 보급품을 약탈할 준비를 하고 부르고뉴 진영에 진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이 도시에 도달하면 포위군은 먹을 것이 거의 없을 것이었거든요. 그녀는 부르고뉴 군대가 매복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소리칩니다. 수천 명의 적들이 그들을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것은 함정이었고 그녀의 군대는 다리로 도망칩니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다리를 건너 도시로 돌아가라고 소리치지만 처녀 조안은 전투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후위대에서 그녀의 부하들과 함께 서서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도록 합니다. 6천 명의 매복병이 후위대를 포위했을 때에도 다리에서 그들을 차단했을 때에도 적들이 그녀를 포위했을 때에도 그녀는 깃발을 들고 동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촉구합니다. 궁수가 그녀를 안장에서 끌어낼 때까지 말이죠. 그녀는 자신이 장교에게만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그녀는 프랑스의 귀족 군인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르고뉴인들은 그렇지 않았고 그들은 그녀를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샤를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은 그녀를 거의 1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으로 옮겼습니다. 조안은 바닥을 뚫고 첫 번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고 그들은 그녀를 다른 성의 탑으로 옮겼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조안은 매일 구출할 수 없었던 포위된 도시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뛰어내리지 말라고 말했죠. 그런 다음 조안은 자신이 영국에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적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도망치려다 죽는 것이 낫다고 결심했지만 땅까지의 높이는 70피트였고 뛰어내리면 자살할 수도 있었으며 자살은 대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안에게 뛰어내리지 말라고 말했고 그들은 하느님이 그녀를 구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난간에 한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조안은 탑에서 뛰어내려 부드러운 땅에 떨어졌지만 부상이 심했습니다. 부르고뉴인들은 그녀를 영국에 팔았고 그녀의 적들이 마녀 사냥과 이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었거든요. 조안은 감옥에 갇혔고 영국과 부르고뉴 영주들이 그녀를 방문하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종교 재판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영국의 이익을 지지해온 성직자 피에르 카숑 주교가 있었죠. 사실 그는 개인적으로 영국에 대한 판매를 협상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정확히 공정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조안이 랭스에서 샤르를 대관한 후 뒤처지지 않으려는 영국은 그들의 소년 왕 헨리 6세를 서둘러 시골로 데려와 프랑스의 왕으로 추대했지만 샤를은 여전히 조안을 통해 하느님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카숑이 법정에서 조안이 이단자, 마녀 또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샤를의 왕위 주장을 약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죠. 조안과 그녀의 환상을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재판이었지만 카숑은 그것이 명백한 일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숑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고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을 조사관으로 모집하여 모든 신문 세션, 법정의 모든 움직임, 모든 증거가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흠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된 조사관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영국 귀족 여성 그룹은 조안이 처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그녀가 하녀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지만 여전히 정립된 교회 교리와 다른 신념을 품고 있다는 이단 혐의가 남아 있었죠. 조안은 사형 선고를 철회하기를 거부했고 미사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에서는 그녀가 남자로 차려입은 동안 미사를 들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조안은 그녀의 옷이 그녀를 보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다음 재판의 신문 부분이 시작되었고 조안이 5, 60명의 성직자들 사이에 있는 성당에 서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조안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그녀의 선서를 두고 법정과 논쟁을 시작했고 그녀는 그녀의 과거와 신앙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기로 동의했지만 그녀의 환상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될 논쟁이었고 다음 주 반 동안 법정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신념, 그리고 돈 내미를 떠난 이후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 대해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사관은 신학에 정통하고 교회법에 대한 수십 년의 교육을 받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조안은 최근에 그녀가 받아쓰는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법을 배운 문맹인 농부였지만 목소리는 그녀에게 도전하기 위해 대담하게 주장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헌신적인 가톨릭 신자로서의 수년 동안 많은 것을 흡수했습니다. 신문관이 그녀에게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지 묻는 셋째 날, 법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함정이었거든요. 조안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녀는 죄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녀가 그렇다고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은총을 받았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교회 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단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만약 제가 그분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이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그곳에 두시고 제가 그곳에 있다면 하느님이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분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웅변은 법정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은 질문자들을 당황하게 했고 조안은 이 공연을 즐겼지만 환상에 대해 말할 때는 회피하고 단호하게 거부했죠. 이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적 존재와 관련된 교회 교리에 정통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것에 대해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틈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카숄과 신문관들은 그녀에게 남자 옷을 입으라고 한 사람을 맹렬히 비난했고 구약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목소리를 말해보라고 당신이 성인을 보았다고 확신시켜보라고 했습니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목소리가 대천사 미카엘, 성 카타리나와 성 마르가리타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녀의 신문관처럼 그녀에게 견고하게 나타났으며 그녀는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상징으로 그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자 조안은 샤를 궁정에서 천사가 청중석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묘사했죠. 도팽의 머리에 보석 왕관을 씌웠다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도팽에게 비밀리에 한 말을 정확히 밝히기를 거부했고 마침내 카숑은 고문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조안은 이미 아팠고 고문을 하면 구금 중에 죽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고문 대신 그들은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그녀에게 읽어주었고 그녀는 다음 날 12가지 혐의에 답변해야 했습니다. 1431년 5월 24일 조안은 묘지의 비계에 서서 공식적으로 이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환상을 조작했거나 악마라고 판단했죠. 그녀가 이 혐의에 답변하지 않으면 즉시 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고 조안의 목소리는 그녀를 포로에서 구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자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여 자백했습니다. 신문관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기뻤죠. 이단 재판의 가장 좋은 결과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환영받는 것이었거든요. 조안은 교회로 돌아가 포로로 살게 되었고 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깎고 그녀가 그렇게 저항했던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카숑은 조안의 감방으로 달려가 메시지를 받았죠. 그녀는 다시 남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경비병들이 그녀를 폭행했다고 했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녀를 옛 옷에 강제로 집어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철회했고 하느님이 그녀를 돌이킬까봐 걱정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자백한 이단자는 살 수 있지만 죄로 돌아가는 사람은 죽어야 했기 때문에 다음 날 그들은 그녀를 옛 시장에서 불태웠습니다. 한 영국 군인이 그녀가 불꽃에 타 죽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높이 들었죠. 사형 집행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보장했고 신자들이 존경할 수 있는 뼈가 없도록 했으며 마침내 그들은 그녀의 죄를 강에 뿌렸습니다. 카숑은 유럽 전역에 필사본을 퍼뜨려
그녀를 유죄 판결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주었고, 샤를 왕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지만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조안의 죽음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들은 틀렸습니다. 1449년 조안이 처형된 지 18년 후 샤를은 승리의 날 루앙의 영국 수도에 입성했거든요. 영국인들은 프랑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아버지가 샤를 더 비러브드와 샤를 더 미드로 알려졌던 반면 아들은 샤를 승리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일부는 1453년 조안을 무죄로 판결한 재심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첫 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조안은 더 이상 아르마냑의 옹호자가 아니었고, 격렬한 내전에서 온 이 군인은 이제 프랑스 전체의 옹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지위는 수세기에 걸쳐 더욱 커졌고, 1920년에는 조안을 유죄로 정죄했던 같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를레앙을 수호했던 소녀는 루아르 강을 점령하고 파리 성벽 밖에서는 실패했지만 최후의 정복을 이루었죠. 17세 농촌 소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성인으로 끝난 이 놀라운 여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용기와 신념의 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